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불태워졌고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깁니다. 만약 당신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토피아 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벌어졌던 서늘한 현실입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폭격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지쳐있던 프놈펜의 200만 시민들은 검은 옷을 입고 진입하는 크메르루주 군대를 향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마침내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꽃을 건네고 시원한 물을 나누어 주며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전국의 피난민들로 넘쳐나던 도시는 해방의 기쁨으로 출렁였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악몽으로 변하는 데에는 단 몇 시간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장악한 군인들의 앳된 얼굴과 눈빛은 해방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묘한 냉혹함과 도시에 사는 모든 인간을 향한 깊은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확성기를 통해 거리에 울려 퍼진 첫 번째 명령은 시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폭격이 임박했으니 지금 당장 도시를 비우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타협은 없었고 예외도 없었습니다. 짐을 꾸릴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누워있던 중증 환자들은 링거를 꽂은 채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임산부와 병든 노인들도 총검에 떠밀려 피난 행렬에 강제로 합류해야만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가족의 손을 놓친 아이들은 울부짖었지만 자비를 구하는 목소리는 무자비한 총성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미군이 폭격한다는 명분은 철저하고 정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크메르루주 군대는 캄보디아의 심장인 이 도시를 통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라는 개념 그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강제 이주는 전쟁의 여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대한 사회 실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영년, 즉 이어, 제로라고 불렀습니다. 국가의 시계를 태초의 0으로 되돌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화와 교육, 그리고 종교와 가족 제도는 타락한 자본주의의 잔재로 규정되었습니다. 200만 명의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과거를 빼앗긴 채 지평선이 펼쳐진 메마른 농촌으로 쫓겨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행진 속에서 탈진하여 쓰러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버려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주인을 잃은 자동차와 부서진 피아노, 찢겨진 책들이 흉측한 무덤처럼 쌓여갔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문명의 상징들이 단 며칠 만에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해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곳은 훗날 전 세계가 킬링필드라고 부르게 될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땅의 입구였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묵직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잔혹한 도륙과 국가적 자살 명령을 내린 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흔히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악마라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 문명 세계의 깊은 증오심을 품은 무지몽매한 자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가난 속에서 잉태된 괴물일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우리의 얄팍한 통념보다 훨씬 기괴하고 서늘합니다. 단 며칠 만에 거대한 수도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행진으로 내몬 그 남자는 짐승처럼 살아온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프랑스의 시와 문학을 깊이 사랑했고 우아한 예술의 도시 파리 한복판에서 낭만적인 청춘을 보냈던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그의 원래 이름은 너무나도 온화하고 평범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살로스 사르라는 소년의 유년 시절은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독재자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이나 굶주림, 처절한 절망과는 거리가 먼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넓은 토지와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유한 지주 계급이었고 친척 중 한 명은 캄보디아 왕실의 후궁으로 들어갈 만큼 사회적 입지도 탄탄했습니다. 쟁공에 양실을 구궁으로 들어갈 만큼 강실을 이비예로 강실을 훗날 폴포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악명을 떨치게 될 이 소녀는 오히려 국가 권력의 중심부와 맞닿아 있는 특권층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성을 상실한 잔혹한 괴물은 오직 비참하고 혹독한 고통 속에서만 태어난다는 우리의 낡은 믿음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유학을 떠나 엄격한 불교 사원에서 생활하며 규율과 순종의 미덕을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프랑스 식민지 가톨릭 학교에 진학하여 서구의 학문과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캄보디아의 봉건적 질서와 강력한 프랑스의 식민 지배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조용히 겉돌았습니다. 놀랍게도 학창시절에 그는 뛰어난 지능을 번뜩이는 천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논리나 지적인 분석보다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눈에 단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의 이러한 성향 중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지함 그 자체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얕고 파편적인 이해가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확신과 결합될 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후반 살로스 사르는 캄보디아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화려한 예술과 낭만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파리는 식민주의의 종식과 계급투쟁, 그리고 인간 해방을 논하는 전 세계 젊은 지식인들의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아파트와 담배 연기로 자욱한 라틴 지구의 카페에서는 밤을 지새우며 혁명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무선 전자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한 사르 역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조직한 비밀스러운 마르크스주의 연구 모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캄보디아의 수많은 지식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게 될 지식인 엘리트 그룹, 이른바 파리 그룹의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은밀한 모임에서 사르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복잡한 이데올로기나 방대한 자본주의 경제 이론의 뼈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 스스로도 그 난해하고 두꺼운 이론서들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거의 없다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무자비한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 깊고 정교한 학술적 이해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리의 어두운 골방에서 스펀지처럼 흡수한 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캄보디아의 사회 구조는 철저히 부패하고 오염되었으므로 어떠한 타협도 없이 그 근본부터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어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정당하고 신성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결국 전공 학업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거듭된 시험에 낙제한 그는 마침내 정부 장학금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겉보기에는 프랑스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평범하고 무능한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배에 오른 그의 내면은 이미 과거의 유약한 청년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학위증서 대신 자신이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서구의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슴 깊은 곳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얕은 지식을 무서운 신념으로 단단히 무장한 이 실패한 유학생은 이제 자신의 조국 전체를 거대한 사회 실험실로 만들어버릴 차가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일개 낙제생 한 명이 대체 어떻게 한 국가의 막강한 권력을 송두리째 통틀어 쥐고 나라 전체를 잿더미로 불태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의 머릿속에 위험하고 극단적인 사상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한들 당장 그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현실적인 군사력이나 정치적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조국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역사적 촉매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촉매제는 머지않아 캄보디아의 붉은 하늘 위에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캄보디아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폭풍의 한가운데로 무기력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베트남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 파편은 캄보디아의 얇은 국경선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캄보디아의 깊은 밀림을 보급로로 사용했고 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캄보디아 영토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럽고 파괴적인 융단 폭격은 캄보디아의 평화로운 농촌을 말 그대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불벼락은 수많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캄보디아의 농부들은 폭격으로 집과 가족 그리고 생존의 기반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폭탄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가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강대국들의 체제 경쟁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미국이 퍼부은 막대한 폭탄이 만들어낸 맹렬한 증오심이야말로 도시에서 밀려나 밀림에 숨어있던 살로스 사르와 그의 작은 반군 조직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미국이 퍼부은 막대한 폭탄이 만들어낸 완벽한 장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분노만으로는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종종 가장 기막힌 우연과 오판으로 굴러가기 마련입니다. 1970년 캄보디아 정치의 중심축이던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친미 성향의 론놀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쫓겨나 망명객 신세가 된 시아누크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가장 치명적이고도 절망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론놀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무장 반군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반군은 시아누크 자신이 과거의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잔혹하게 탄압했던 바로 그 공산주의 세력, 즉 크메르루주였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캄보디아 농민들에게 국왕은 살아있는 신이자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국왕의 절절한 호소를 들은 수만 명의 농민들은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 혁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신성한 국왕을 위해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대국의 무자비한 폭격이 제공한 분노와 상처, 그리고 존경받는 국왕의 정치적 오판이 결합되면서 한 줌에 불과했던 극단적인 지식인 집단에게 수만 명의 맹목적이고 강력한 군대가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폭탄과 왕실의 호소는 결과적으로 대량 학살 조직에게 완벽한 정당성과 튼튼한 날개를 달아준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론놀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극에 달하고 내전이 길어질수록 크메르루주의 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했습니다. 그들은 밀림 속에서 잔혹한 규율로 군대를 통제하며 서서히 국가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모든 것은 살로스 사르, 아니 이제 폴포트라 불리는 사내의 치밀한 계산과 맹목적인 신념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오랜 내전은 크메르루주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고 그들은 텅 빈 수도 프놈펜에 입성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길고 끔찍했던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전의 총성이 퉁고 승리자의 달콤한 가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는 낡은 독재와 외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미친 사회 실험실에 공식적으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프놈펜에서 쫓겨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농촌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내몰렸습니다. 폴포트가 건설하고자 했던 민주 캄푸치아라는 새로운 국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독재 정권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가장 극단적이고 완벽한 평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맹신했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풍요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가장 밑바닥의 끔찍한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려 철저하게 비참해지는 하향 평준화의 평등이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과 문명을 구성하던 모든 기본적인 뼈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폐 제도가 즉각적으로 폐지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던 돈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경제활동의 중심이던 시장은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던 학교는 폐쇄되었고 불교 사원과 성당은 돼지우리가 되거나 끔찍한 처형장으로 변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은 단 한 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입고 있던 다채로운 색상의 옷들마저 모두 불태워졌고 캄보디아의 모든 국민은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똑같은 모양의 검은색 농민복 하나만을 입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조차 금지당했고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취향은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기괴한 체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파괴는 바로 가족 제도의 해체였습니다. 폴포트는 가족 간의 끈끈한 애정과 유대가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자본주의적 질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분리되어 집단 합숙소로 보내졌고 오직 정권을 향한 맹목적인 복종만을 세뇌받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조차 이기적인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가족과 함께할 수 없었으며 거대한 공동식당에서 배급해주는 멀건 죽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과 아내조차 서로의 대화를 감시하고 당국에 밀고해야 하는 처절한 불신과 공포가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숨막히는 통제와 학살의 배후에는 앙카, 즉
조직이라는 이름에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앙카가 누구인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앙카는 구체적인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었지만 동시에 캄보디아 전역의 모든 곳에 존재했습니다. 앙카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으며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잔혹하고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언어조차 철저히 통제되어 사람들은 나 혹은 너라는 개인적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당했고 오직 동무라는 획일화된 호칭만을 써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독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때 저항이나 분노라는 감정은 애초에 방향을 잃고 성립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앙카의 눈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을 호소하거나 육체적인 피로를 내비치는 것,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혁명에 대한 불만으로 간주되어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인간성은 완벽하게 거세당했고 캄보디아 전체가 인간의 얼굴을 지워버린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진흙탕 아래에서 완벽하게 평등해지도록 설계된 이 기괴한 사회 속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끔찍한 죄악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할 줄 아는 뇌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진흙탕 아래에서 완벽하게 평등해지도록 설계된 이 기괴한 사회 속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끔찍한 죄악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할 줄 아는 뇌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폴 포트와 크메르루주 정권은 새로운 무상 계급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과 문명을 간직한 모든 지식인들을 사회의 가장 위험한 독극물로 규정했습니다. 의사, 교사, 기술자, 예술가, 심지어 말단 행정공무원까지 과거 사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던 모든 사람들은 즉각적인 숙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치차내는 기준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원시적이어서 차라리 기괴한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 프랑스어나 영어를 단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사람, 심지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서구 자본주의에 오염된 타락한 지식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안경은 곧 책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의미했고 글을 읽는다는 것은 앙카의 맹목적인 명령에 논리적으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위험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시력이 나빠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반동분자로 몰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살려두어도 아무런 이득이 없고 죽여 없애도 아무런 손실이 없다. 이것은 크메르루주가 사람들의 목숨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끔찍한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비린내 나는 지식인 대학살극의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고 뼈아픈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경을 밟아 부러뜨리고 책을 불태우며 지식인들의 두개골을 부수도록 명령을 내린 크메르루주의 최고 위층 지도부들은 정작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폴 포트를 비롯해 키우, 삼판, 이줌사리, 손센 등 캄보디아 전역을 피로 물들인 핵심 인물들은 놀랍게도 모두 프랑스 파리의 유서 깊은 대학에서 유학하며 서구의 최첨단 학문과 철학을 흡수했던 당시 조국 최고의 최상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책을 읽고 가장 고등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 혁명이라는 붉은 완장을 찬 채
자신들과 똑같은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먼저 도륙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급 투쟁이나 이념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인이 앞장서서 자국의 지식인 계층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이 기괴한 살육극은 마치 한 국가가 마취제조차 없이 스스로 자신의 두개골을 열고 뇌를 도려내는 잔혹한 자가 적출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국가의 뇌세포가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캄보디아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대한 수용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의사들이 모두 처형당하자 병원에서는 10대 소년 소녀들이 나무 뿌리를 다려 먹이는 엉터리 치료가 횡행했고, 공학자들이 사라진 농경지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파놓은 수로가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전염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국가가 스스로의 지적 신경망을 파괴한 대가는 참혹한 문명의 원시적 퇴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거나 부드러운 손을 가졌다는 이유로 적으로 규정된 이들이 모두 흙바닥 위에서 즉결 처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몽둥이에 맞아 죽기 전에 다른 은밀한 곳으로 조용히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맹목적인 광기나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적대자들로 분류된 희생자들은 살육조차도 차갑고 무미건조한 행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서늘한 죽음의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평범한 고등학교 투올슬고는 크메르루주 정권 치하에서 S21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로 개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것은 분노나 광기에 휩싸인 폭도들의 무질서한 사륙을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S21의 진정한 공포는 무질서나 끓어오르는 광기가 아니라 뼈가 시리도록 차갑고 완벽하게 통제된 관료주의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광신도들의 짐승 같은 난장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재료로 투입하여 반역자라는 서류를 찍어내고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폐기하는 정교한 행정 공장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은 곧바로 도살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매우 기계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놀던 교실은 쇠사슬과 핏자국이 낭자한 고문실로 바뀌었고, 죄수들은 도착하자마자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정면을 응시한 채 증명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수용소 벽면에 빽빽하게 걸려있는 수만 장의 흑백 머그샷을 보면 극한의 공포에 질려 텅 빈 눈동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와 겁에 질린 소년,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조차 모르는 평범한 농부들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크메르루주는 이들을 고문하면서도 그 모든 과정을 모범적인 품질 관리처럼 꼼꼼하게 사진으로 남기고 방대한 서류로 분류하는 기괴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문의 목적은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절대 권력 앙카가 미리 정해놓은 죄목에 희생자가 스스로 서명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외국의 스파이이며 있지도 않은 반혁명 지하 조직의 수괴라고 미친 사람처럼 거짓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살기 위해 친구와 이웃의 이름을 대며 스스로의 존엄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지 자백 문서에 피 묻은 지문이 찍히고 완벽한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들은 더 이상 고문실에 머물 가치가 없는 서류상의 폐기물로 전락했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난 죄수들은 칠흑 같은 한밤중에 군용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 프놈펜 외곽의 쯔응아익으로 향했습니다. 훗날 킬링필드라 불리게 될 전국 곳곳의 수많은 처형장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잔혹한 행정적 효율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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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메르루주는 사람을 죽이는 총알조차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낭비하는 것을 지독하게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신 뚜미나 삽, 쇠지렛 대와 같은 둔탁한 농기구로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톱니처럼 날카로운 캄보디아 특유의 설탕 야자나무 잎사귀로 목을 그어 처형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에 매달린 확성기에서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시끄러운 혁명 가요가 밤새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잔혹한 도륙의 흔적은 아침이 밝아오면 커다란 구덩이 속으로 흙과 함께 차갑게 덮여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도 그것을 매우 정교한 행정 업무처럼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기는 무서운 역설이었습니다. 악마는 피를 뒤집어 쓴 광전사의 얼굴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꼼꼼하게 분류도장을 찍는 평범하고 성실한 관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탕 야자나무가 우거진 들판은 매일같이 붉은 피로 흠뻑 물들었지만 이 끔찍한 사륙의 기계는 결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에 지나치게 굶주린 나머지 마침내 거대한 기계장치 스스로 자신의 내부 톱니바퀴들마저 잔혹하게 씹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S-21의 끔찍한 고문실과 전국 곳곳의 킬링필드가 매일 무고한 희생자들로 채워지는 동안 폴포트가 몽상했던 완벽한 농업 유토피아는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비참하게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농업에 쏟아부으며 단기간에 쌀 생산량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비현실적이고 광기 어린 목표를 강제했습니다. 농업 전문가와 수리공학자들이 썩어빠진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처형당한 상태에서 굶주린 사람들의 맨손으로 파낸 엉성한 수로와 댐은 장마가 오면 덧없이 무너져 내렸고 가뭄에는 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대기근이었습니다. 비옥했던 캄보디아의 대지는 거대한 죽음의 수용소로 변했고 사람들은 진흙탕 논바닥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극심한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쓰러져 그 자리에 썩어갔습니다. 하지만 폭주하는 절대 권력은 결코 자신의 치명적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폴 포트의 머릿속에서 위대한 앙카의 무결점 혁명 계획이 실패한다는 것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국가적 참사의 원인은 자신의 혁명 노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계획을 고의로 망치려는 내부의 배신자와 불순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기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맹목적인 신념은 곧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피해 망상으로 진화했습니다. 곡물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근이 발생한 지역은 당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미 중앙정보국이나 소련의 스파이 혹은 베트남의 첩자들이 식량 생산을 교묘하게 사보타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국가의 공식적인 진실로 둔갑했습니다. 이제 학살의 붉고 예리한 칼날은 힘없는 국민들을 넘어 크메르루주 체제 그 자체의 심장부를 향해 섬뜩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며 폴포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쳤던 크메르루주의 고위 간부들과 지역군 지휘관들이 오늘 새벽 쥐도 새도 모르게 반역자로 몰려 자신들이 운영하던 S-21의 차가운 고문, 의자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의 당 간부들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니라 사상적 불순함과 반혁명 스파이 범죄로 낙인 찍혀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구덩이에 생매장 당했습니다. 어제의 사형 집행인이 하루아침에 사형수로 전락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기막힌 역전극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기계가 이제는 설계자조차 통제할 수 없는 굶주린 괴물이 되어 자신의 수족을 미친 듯이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절대 권력의 가장 기만적이고 허무한 속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정치적 반대파를 잔혹하게 숙청하고 국가의 숨통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폴포트였지만 정작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절대적인 안전과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고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포와 병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 내부 숙청의 연쇄 고리 속에서 크메르루주 지도부는 심리적으로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제 불능의 망상증은 단순히 캄보디아 내부의 적을 척결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불만과 권력 붕괴의 조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폴포트는 역사가 기록할 가장 자살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의 혹독한 실전으로 단련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웃 국가를 향해 무모한 도발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의 붕괴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폴포트의 병적인 망상은 결국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동쪽, 즉 수십 년간의 끔찍한 전쟁을 끝내고 막 통일을 이룩한 이웃나라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크메르루주 정권은 국경지대에서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광기는 급기야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베트남의 국경 마을인 밧죽으로 쳐들어가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도륙하는 믿을 수 없는 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폴 포트는 자신의 캄보디아 혁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국의 군대도 단숨에 무찌를 수 있다는 기괴한 우월감과 환상에 단단히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병적인 몽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도발한 베트남 군대는 프랑스와 미국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오랜 세월 피를 흘리며 싸워온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가장 강력하고 정예화된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난 베트남은 1978년 12월 대대적인 군사 개입을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크메르루주의 끔찍한 내부 숙청을 피해 베트남으로 탈출하여 칼을 갈고 있던 캄보디아 반군 세력과 연합한 베트남 군대는 거침없는 기세로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서 우리는 매우 극적이고도 씁쓸한 인식의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경 쓴 지식인의 두개골을 둔기로 부수고 갓난아이를 부모에게서 빼앗으며 전 국민을 숨막히는 공포와 굶주림으로 완벽하게 통제했던 크메르루주 정권은 겉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무쇠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맨손의 약자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압적인 사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총과 대포로 무장한 정규군을 마주한 크메르루주는 거짓말처럼 단박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공포의 제국은 사실 기둥부터 썩어문드러진 텅 빈 종이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부의 무자비한 숙청으로 인해 유능한 군사 지휘관들은 이미 고문실에서 죽고 없었으며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싸울 최소한의 의지조차 상실한 누또 상태였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폴포트의 압제는 베트남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 단 몇 주 만에 허무하리만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어선은 곳곳에서 무기력하게 붕괴되었고 1979년 1월 7일 베트남 군대가 텅 빈 수도 프놈펜에 무혈 입성하면서
크메르루주 정권의 끔찍했던 약 4년간의 통치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인 앙카로 칭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자 폴포트는 권력의 심장부를 버리고 쥐새끼처럼 허겁지겁 국경지대에 밀림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처음 혁명의 환상을 키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어둡고 축축한 숲속이었습니다. 프놈펜에 들어선 외부 세계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끊긴 유령 도시와 피비린내, 나는 고문 도구가 그대로 널브러진 S-21 수용소,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의 웅덩이에서 발굴된 수백만 구의 처참한 백골들이 마침내 세상의 그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존자들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지옥 같은 강제 노역장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해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캄보디아를 짓누르던 미친 악몽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끔찍한 대학살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남은 것은 도망친 학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과 전 세계의 따뜻한 위로와 지원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순진한 도덕적 기대를 무참히 짓밟기 마련입니다. 지옥의 수용소 문이 열리고 수백만 명의 앙상한 생존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출되었을 때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정의의 승리에 환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지정학의 게임을 너무 얕잡아 본 것입니다. 힐링필드의 참혹한 실상이 전 세계의 텔레비전과 신문 지면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되었을 때 정상적인 인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해골더미와 고문실의 핏자국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의 증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 연합군을 파견하여 밀림으로 도망친 폴포트와 크메르루주 전범들을 체포하고 국제법정에 세워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 정치 무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도덕이나 정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차갑고 잔혹한 이익만이 지배하는 정글이었습니다. 1979년 가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위선적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고 밀림으로 쫓겨난 범죄 집단인 크메르루주와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세워진 캄보디아 정부 중 누구에게 유엔의 합법적인 대표 자리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권을 짓밟은 크메르루주에게 합법적인 국가대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독하게 계산적인 냉전의 지정학적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에 개입한 베트남의 뒤에는 소련이 버티고 있었고 미국과 중국은 소련의 세력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베트남은 소련의 하수인에 불과했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잔인한 공식에 따라 집단 학살자인 크메르루주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과 인권이라는 이름표를 단 국제사회에 가장 소름 끼치는 민낯이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각국의 세련된 외교관들은 샹들리에가 빛나는 평화롭고 안전한 회의장 안에 앉아 200만 명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학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크메르루주 외교관은 학살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유엔 회의장에 당당히 앉아 캄보디아를 대표하여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기막힌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태국 국경 근처의 밀림에 숨어 게릴라전을 펼치던 폴포트와 그의 잔당들에게 국제사회의 막대한 식량과 무기 자금이 은밀하게 지원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방 세계의 세금과 원조 물자가 학살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그들이 다시금 캄보디아 국민들을 상대로 질긴 내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줄을 연장해준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재자와 악당들이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제재를 받아 파멸할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이 역사적 사건은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인지 여실히 증명합니다. 거대한 체제 경쟁의 체스판 위에서 200만 명의 억울한 목숨은 그저 언제든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작은 체스말에 불과했습니다. 인권과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들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이익이 충돌할 때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한낱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S-21 수용소에서 죽어간 영혼들의 비명은 강대국들의 차가운 전략적 계산기 소리에 묻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냉혹하고 위선적인 국제사회의 은밀한 비호 속에서 캄보디아의 깊은 숲속에 숨어 지내던 끔찍한 괴물 폴포트는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킬링필드에서 죽어간 수많은 원원들이 영원히 두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 너무나도 허무하고 기막힌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나 소설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해친 잔혹한 악당이 결국에는 정의의 심판을 받고 처절하게 파멸하는 통쾌한 결말을 기대합니다. 현실의 역사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율로 자국민을 도륙했던 학살의 설계자 폴포트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런 수십 년 동안 밀림의 어둠 속에 숨어 지내며 국제사회의 수배를 피해 다니던 이 끔찍한 괴물은 놀랍게도 그가 죽인 200만 명의 희생자 중 단 한 명도 누리지 못한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98년 4월 15일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초라한 오두막에서 폴 포트는 73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늙은 아내와 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년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자신의 옛 부하들에게 가택 연금을 당하는 씁쓸하고 초라한 처지가 되기는 했지만 그는 평생 단 하루도 차가운 감옥에 갇히거나 국제 전범 재판의 피고인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망하기 불과 한 해 전에 가졌던 서방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양심은 완벽하게 깨끗하며 자신은 오직 캄보디아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소름 끼치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피해 사륙을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으로 굳게 믿은 채 아무런 참회도 없이 편안한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의 분노나 극적인 인과응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망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별재판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범인 폴포트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후였고 키우삼판과 누온찌어 같은 늙고 병든 몇몇 핵심 전범들만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캄보디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지각하고 초라한 반쪽짜리 정의였습니다. 정의의 여신은 킬링필드의 희생자들에게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고 그마저도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는 유독 젊은이들이 많고 노년층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의 오류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끔찍한 학살의 영구적인 흉터입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여전히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환청과 깊은 악몽에 시달리며 국가의 파괴된 인프라와 텅 빈 지식의 공백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캄보디아의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여전히 주인을 알 수 없는 백골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깊고 어두운 심연이 뚫려 있습니다. 이제 길고 무거웠던 이 잔혹한 역사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두렵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킬링필드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교훈은 단순히 폴포트라는 희대의 악마를 영원히 저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진짜 핵심은 얄팍한 지식이 통제 불가능한 절대적인 신념과 결합되었을 때, 그리고 살아 숨쉬는 인간의 생명을 이데올로기 달성을 위한 한낱 도구로 전락시켰을 때 어떤 기막힌 지옥이 펼쳐지는가를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사회의 절대악으로 규정하여 맹렬한 증오를 부추기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념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라고 굳게 믿는 광기는 결코 1970년대의 캄보디아라는 과거에만 갇혀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마음속 가장 취약한 틈새를 파고들 준비를 마친 채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도처에 널린 위험입니다. 맹목적인 증오가 숭고한 대의명분이라는 그럴듯한 외투를 걸쳐 입을 때 어느 국가든 그곳은 순식간에 두 번째 킬링 필드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서 승고한 내이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과연 그러한 극단적인 광기와 오만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